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8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시영 씨 목소리가 유난히 활기차시군요.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시영 씨가. 그러네, 그죠? 아, 그런가요? 근데 저 그동안 PD님의 충고를 받아서 연습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뭐야? 충고를 받아서 뭐 했어? 자중했어? 들어봤어? 좀 크게 내려고요, 목소리를. 그래서 제가 한 여러 가지 충고 중에 목소리를 크게 내겠다 하나만 받아들인 겁니까? 네. 그건 모르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사실 모든 충고가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충고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 못 일단은 했네. 시영 씨는 말이 느리잖아요. 근데 느린 건 좋은 거 아니야? 나처럼 빠른 것보다는 느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느린 거 빠른 건 사실은 상관이 없고. 그래요? 네, 발음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이 되느냐, 말이 얼마나 귀에 들어오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저희 요번에 마석 술래 가가지고요, 한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속으로는 더 진하게 하시고 싶은데 이제 좋게 얘기하려고 굉장히 애쓰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가 이제 미에다 탈곡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본인이 아는 지인이 말이 너무 빨라서 두 번, 세 번 들어야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하신다. 이렇게 저한테, 그러니까 저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이 빠르다는 잔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많이 느려진 거예요. 전에는 중학교 때 친구들끼리 수다 떨 때는 진짜 완전 속사포 수다로 아주 우리가 제 친구들이 지금도 만나면 나보다 말 빠른 친구가 더 많아가지고, 근데 그나마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좀 느리게 하려고 하는데도 제가 보니까 약간 흥분하면 막 그렇죠? 말이 빨라져. 화가 나면 막 말이 빨라져가지고 지금 별로 흥분 안 해서 말이 느린데요. 이따 또 설리 이야기하면 또 빨라집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제 시영 씨가 두 가지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하나는 설리 관련된 보고서를 저희가 하나 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제가 선희 씨에게 설리 씨가 생전에 보도들이 어땠는지를 또 모니터를 해달라고 지금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좀 한꺼번에 설리 관련된 이후 보도들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 뭐 하세요? 이번 주 목요일은요, 10월 24일이고요. 이날은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했던 45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도대체 뭐냐? 요즘 언론 자유가 팽배한데 도대체 왜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했더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정권이라는 것이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던 역사는 사실 일제 강점기부터 계속돼 왔는데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부가 정말 어마어마한 언론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유신헌법 체제에서는요, 중앙정보부 등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 지침을 작성해서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릅니다. 기자들은 기관원들에게 사실상 편집권을 완전히 빼앗기다시피 했고요.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일체의 기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1등 신문이라고 할 수 있었던 동아일보 기자들도요, 젊은 대학생들이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데모를 하다가 잡혀나갈 때마다 이를 전혀 기사하지 못해서 매우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의 이런 보도 태도에 불만을 품었던 학생들이 동아일보 앞으로 와서 동아일보를 불태우는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이를 보고 동아일보 기자들은 부끄러움을 떨치자라는 생각으로 180명이 모여서 74년 10월 24일에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기자들은 이 선언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미중류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하고,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며, 자유언론에 역행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사회 존립의 기본 요건인 자유언론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독재하에서 정신과 육체가 극한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박정희 정권을 향한 선전포고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조선일보에서도요. 기자 150여 명이 모여서 언론 자유 회복을 위한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정부의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탄압으로 신문 경영이 위기를 맞자 독자와 시민들은 격려 광고와 돕기 운동을 통해서 자유언론 실천 운동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광고 탄압이 장기화되고 경영주가 정부에 타협하면서 자유언론 실천 투쟁에 앞장섰던 기자들과 방송 제작사 직원 대부분이 해고되기에 이릅니다. 이번 주 목요일 3시 자유언론 실천선언 45주년 기자회견은 결코 이들 해직 언론인들만의 기자회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 창간 100년을 맞는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10월 24일 오후 3시 광화문 동아일보 앞으로 모여주세요. 우리가 사실 이미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 자살보도 윤리 강령을 지켜라. 너무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살보도 윤리 강령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 없는 내용들을 자꾸 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정말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던데요. 사건에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이유를 왜 말하면 안 되냐. 그거를 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 어떤 이명박 정부의 그 잘못된 그 뭐 검찰 수사 이런 뭐 언론의 관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받아서 돌아가셨는데 왜 고인의 죽음을 우리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 안 되느냐라고 했고 노회찬 의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설리의 경우에는 뭐라고 다들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악성 댓글 때문이다 또는 언론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얘기하면은 안 되냐라고 또 물어요. 왜냐하면 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자살 동기를 단순화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울증 때문이다 또는 뭐 댓글 때문이다 또는 뭐 언론 어떤 한 기자의 어떤 것 때문이다라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정확한 근거를. 그렇죠. 근데 네, 우울증도 굉장히 복잡한 그렇죠. 네. 결과로 드러나죠. 네네. 그래서 이것을 뭐 하나로 쿡 집어가지고 단순화해서 보도할 경우에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부추길 그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 멋대로 추측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은 그 고인을 그렇게 몰고 간 어떤 사회적인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댓글 문제나 또는 뭐 검찰의 수사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요것 때문에 고인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라고 막 그렇게 몰아가는 것. 그것은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살보도 윤리강령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번 보도에서 잘못된 그 사례들 이후 보도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했던 거 이후에 더 지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유서를 자꾸만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보여줄 수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보여줄 리가 없으니까. 네네. 그런데 자꾸 유서를 언급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례들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이게 일종의 어뷰징 보도들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말씀하셨듯이 유서를 경찰이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집안에서 심경 담은 메모가 발견됐다. 심경 변화 담긴 긴 글이 발견됐다. 그 무슨 메모가 나왔다. 이런 기사 제목으로 막 붙여서 나가요, 기사가. 근데 내용을 보면요. 메모 내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다가 끝이거든요. 있다 하더라? 네. 메모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네네. 기사에. 그러니까 제목 낚시인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그 내용을 어디서 막 베껴가지고 막 카더라성을 그사를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어뷰징을 노리고 제목에서 막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괴롭다 메모 남기고 떠난 설리.
그다음에 국민일보 힘들다 괴롭다 설리노트 마지막 장에 적혀있던 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제목이 이런데 내용은 못 밝힌다 이런 없어요. 거예요? 왜냐면 밝힐 수 없는 게 아니 사실이니까. 근데 제목이 왜 이래? 근데 진짜? 그러니까. 낚시네 완전. 낚시죠. 자,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것은 악플을 계속 그 보도로 만들어주는 이 태도. 이게 돌아가신 이후에도 사실은 생전에 잘못했던 거 진짜 많아요. 이런 보도들. 근데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언론사들이 이제 지금 사망 소식 이후에는 악플 얘기를 기사화하지 말아야 되는데 악플을 자꾸 기사화하고 캡처하고 그 문구를 다시 한번 그 기사 속에 설명하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말씀하셨듯이 어떤 악성 댓글이 죽음으로 뭐라는지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막 기사가 나오는데요. 인사이트 대표적으로 뭐 인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메이저 언론에서도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메이저라고 하지 맙시다. 오래된 언론들. 네, 오래된 나이 먹은 언론들. 네. MBC나 JTBC, TV조선에서도 비슷하게 옛날에 나왔던 악플들을 그대로 소개하는 그런 보도들을 나왔고요. 이런 언론 기사들의 문제가 외관상 악플들을 비판한다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언론사 기사 댓글이야말로 악성 댓글이 활개치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 중 하나이고 그렇죠. 또 그 악플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자기에 대한 악플을 보기가 쉬운 곳이 언론사 댓글 아닙니까? 그렇죠. 미디어오늘이 이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설리기사 쏟아낼 때는 언제고 악플만 문제라는 기사에서 그 언론은 지적했듯이 언론은 악성 댓글을 유도하고 키우는 장본인 중 하나예요. 근데 지금까지 언론사들이 악성 댓글을 유도하는 자사기사에 자성의 목소리를 내거나 악성 댓글을 강력하게 자유규제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위선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추모의 말들도 굉장히 많이 기사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좀 클릭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개인적 저의 성향을 봤을 때, 추모의 말. 예를 들어서 뭐 빅토리아 맞아요. 뭐 이렇게 그 특히 같은 그룹 출신들 또 이렇게 비슷하게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쓴 네. 추모의 말은 이제 난 정말 슬프고 울고 싶은데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공감하고 싶은 생각이 네. 들어서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시영 씨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악플러들한테 이정 도로 표지판을 세워주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보는데요. 네. 그 악플러들이 보통 그 누군가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람들의 막 주변 인간관계도를 외우고 있다가 거기를 가서 악플을 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막 기사가 나가면은 아 이런 사람도 있었지 하고 그쪽으로 가면서 악플러들도 그쪽으로 유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추모의 말들은 좀 그 고인의 좀 정리하는 기사에서 추모의 말들을 정리하는 기사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막 누가 이랬다 이거 제목에서부터 나오면은 다운표 또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그 시민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추모글을 안 남겼다. 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걸 다시 기사화해줘요. 누가 아직 안 썼다. 해도 난리, 안 해도 진짜 난리예요. 진짜 난리네 난리. 그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뭐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뭐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모글을 안 남겼다고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뭐 비판받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뜨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자가 논란을 또 다시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 좌표를 찍어주는 느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추모글을 안 남겼대요. 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빅토리아가 글을 쓰고 안 쓰고는 개인의 자유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굉장히 이게 진짜 난리 법석입니다. 진짜 난리네. 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키트리에서 아주 황당한 음모론, 그리고 사실 이상한 기사들 위키트리뿐만 아니고 제법 있었어요. 음모론이 있어요? 이상한 기사들 그 제목만 그냥 얘기해 볼까요? 종현 사망 후 666일 뒤에 설리 숨진 것이 황당한 음모론의 근거.
이런 기사예요. 네. 이게 음모론을 비판하는 식으로 써 있는데 누가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음모론이 뭔지도 몰라. 무슨 음모론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는데요. 뭐 일루미 뭐 나티? 거기하고 연결설 뭐 별 세상에 떠도는 온갖 음모설이 여기에 다 결합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도들 그냥 이게 이제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 보도들이 많아지니까 가다 별 희한한 보도들이 다 나오는 이게 클릭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건 클릭수죠, 명백하게. 아, 세상에.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진짜 쓰잘데기 없는 소리, 쓰잘데기 없는 기사들에 대해서 일축하는 식으로 그냥 지적을 하고 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사진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지난번에도 이제 선희 씨랑 했기 때문에 사진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또 제가 뭐 이런 걸 보도했어라고 생각한 게 뉴시스에서 지금 지웠다고 하는데요. 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뉴시스가 1990년도부터 2019년까지 그 사망한 연예인들 리스트를 기사로 만든 건데요. 제목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연예인이었대요. 이런 걸 정리 네가 안 해줘도 다 알고 있고 마음에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근데 이거를 정리해서 뭘 그러니까 어쩌겠다는 거야? 예. 그러게요. 그 베르테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야, 이건 이거 생각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요? 아무튼 뉴시스 홈페이지에는 삭제되어 있고 타사에 지금, 전제된 네. 기사는 남아 있다네요. 이게 표죠. 하나의 표가 있었던 거죠. 표도 아니고 그냥 목록을 그냥 써놓은 거예요.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 그렇죠. 댓글에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기사를 쓰시죠? 이런 기사를 쓰는 이유가 뭐죠? 기사 내리세요. 보도 윤리라는 걸 모르시나요? 이런 비판의 댓글이 있었대요. 시민들만 못한 이런 기자들이 너무 많다는 시민들이 거죠. 훨씬 잘 아는데 네. 어떻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시영 씨가 내려보실래요? 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티즌들한테 이미 보도윤리 지적으로 보도윤리가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위에서 말한 문제 기사들에서. 그래서 둘째로 신뢰를 잃은 이렇게 이미 언론 소비자들이 언론보다 어찌 보면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론들한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고요. 뭐죠? 저는 댓글창을 없애는 게 차라리 것 같습니다. 저도 댓글창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옛날부터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건데. 예전에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 명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분이 50대 중반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해서 해외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그때서야 이제 그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해도 지금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망 소식을 다룬 기사들을 보면요. 그 생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그 주요 인사들은 이분에 대해서 어떤 추모 멘트를 남겼다 막 이런 그 추모와 기억 위주로 기사가 작성돼 있다. 확실히 고인에 대해 존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자살보도 윤리 강령이 결국 말하는 게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기자협회에서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가입한 그 언론사들이 이런 거 안 지키면 좀 얘기도 하고 자기네들 서명도 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유, 아무튼간에 저는 이렇게 간단한 것조차도 이제 지키지 못한 게다가 이제 지금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차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이나 양성평등 가이드라인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지켜야 되는 게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인데 이런 사안조차도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면 안 지키는 걸 보면서 진짜 거듭 우리 언론개혁이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진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감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늘 말하듯이 스스로는 고칠 생각이 1도 없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거듭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오늘 모니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또 조선일보 이야기입니다. 시작합니다. 감독님 뭐하러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나중에 왜? 민원연 신문 모니터. 관심도 없으면서 특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네. 자, 무슨 주제인지 얘기해 주시죠. 네, 이게 조선일보에서 나온 그 민노총장과 37일 오늘도 아이는 돌담 넘어 유치원 갑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15일에.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 그 농성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직고용을 요구하면서 100일 넘게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데 네. 그 지난 8월 29일에 톨게이트 수납원 애주화가 이미 불법 파견에 해당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죠.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하려면은 전원합의체가 열려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열리지 않는 한 1, 2심에서 재판 중인 수납원들도 승소가 이제 점쳐지는 상황이에요. 이 도로공사에 지금 하는 상황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이냐 하면은 대법원에서 밀렸으면 좀 노동자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막 계속 자해사안을 밀어붙이고 그 소송도 계속 1, 2심에서 질게 뻔한 소송도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혈세 낭비란 말은 이럴 때 써야 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소송 비용을 완전 길바닥에 버리는 건데 1, 2심 대법원 포함해서 398명이 재판 결과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패소한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이제 항의를 하면서 9월 10일부터 김천에 있는 도공공사를 점거를 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가 이제 그 도로공사 사장이 또 여권 주요 인사 아닙니까? 근데도 탈법 기업을 보수언론과 경제지가 감싸주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이미 보고서에서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오늘 지적하려고 하는 이 보도는 딱 한 가지거든요. 저는 요거 한 가지를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민노총 점거 37일 오늘도 아이는 돌담 넘어 유치원 갑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그 상징적인 느낌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 민주노총을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음해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다양하게 오늘도 아이는 돌담 넘어 민노총 때문에 돌담을 넘어서 유치원에 가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었고 뭐가 문제인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게 그 민주노총이 점거하고 있는 네. 도로공사 주변에 주민들 민원 수준의 내용을 이제 모아서 기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든 게 뭐냐 하면 네. 조선일보는 이제 도공농선 때문에 지역 주민 자녀들이 생존 수영 수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의 취재원은 이제 김천 시민들로 묶어가지고 김천 시민들은 민노총의 생존권이 아니라 시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생존 수영을 못해서? 네. 이렇게 했었고요. 네. 이어지는 내용도 보면요. 조선일보는 수영 강사들의 급여가 반토막이 났다. 그것도 생존권이네. 그렇죠. 본사 사옥에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자 건물 수영장에 등록했던 지역 주민 1290명 전원이 환불을 요구하며 회원을 탈퇴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전후 관계를 좀 생략이 있는 게 네. 도공공사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주체가 지금 민주노총이 아니라 도로공사라는 측이라는 거죠. 사측이 통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노총의 그 의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민주노총은 나도 그 바깥에 나오고 싶어해요. 그 생필품도 못 받게 네. 되게 상투적인 수단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도로공사는 도로공사를 직접 취재한 한겨레 그 동영상 기사가 있거든요. 네. 그 도로공사가 만든 섬에 갇힌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들이라는 기사인데 네. 여기 보면은 민주노총이 사람들 출입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 측에서 불러온 경찰들이 이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심지어 도공 측은 기자들이 그 톨게이트 노동자들 네. 취재하는 것도 싫은 거구나. 네. 예. 그것도 막고 있어요. 만약 그간 조선일보가 민주노총에 조중동 취재 거부를 하잖아요. 네. 이거를 막 언론자유 탄압이라고 사사건건 비판이었던 걸 생각하면은 이번에는 근데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렇죠. 도로공사가 기자 출입 막았다고 불만을 피하는 거는 전혀 없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사부지에 들어선 사내 유치한 학생들은 등하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시위 중 정규직 직원과 자녀에게 야유를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야유를 한다. 네.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없죠. 그러게. 아니 정규직 직원과 자녀에게 야유를 한다? 이거는 진짜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직원 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시위하다 보면. 그렇죠. 실제로 근데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이 자녀에게 야유를 한다? 그거는 참 보통 일은 아닌데, 그죠? 아니 어떠세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조선일보가 한 걸로 봐서 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네. 그쵸. 우리가 여태까지 뭐 눈에 보이는 폭력이 있었어도 그것이 없었어도 이제 있었다고 하고 완전히 얼마나 많이 지원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조차 거짓말로 말했던 사람들인데. 사진 찍어놓고 뭐 이상하게 보다 그런 적 얼마나 많았어. 근데 노조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들한테 야유를 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도로공사 측에서 일종의 구사대를 꾸려가지고 정규직 직원들 대상으로 일종의 구사대를 꾸려가지고 지금 그 갈등을 유발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상황이 이쯤 되면은요, 이게 그렇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갈등이 너무 이제 첨예되고 이게 진짜 생존권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서로 험담하고 야유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자녀에게 야유를 했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이거는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조선일보가 이건 사실이 아니면 진짜 뭐라 그러지? 야만적인 보도, 굉장히 비열한 보도인 거죠. 근데 예전에 해왔던 걸로 봐서는 저는 별로 이거 신뢰가 안 갑니다. 조선일보. 네. 아무튼 조선일보가 그동안 계속 이제 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득권 노조다, 정규직 위주다 이렇게 비난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자신들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어떤 비난이 제대로 지금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는 조선일보가 그동안 최근에 톨게이트 노조 관련된 보도를 얼마나 했는지를 좀 짚어봤네요. 네, 이것도 이제 예전 보고서에서 했던 게 9월 17일까지거든요. 네. 모니터했던 게. 그래서 9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봤어요. 네. 그랬더니 보도량이 경향신문은 22건, 한겨레가 20건, 서울경제가 6건, 한국경제가 2건 이렇게 있고 네. 조중동의 경우는 조선일보가 3건, 동아일보가 1건, 중앙일보가 0건입니다. 중앙일보는 그때도 2건밖에 없었는데 그 2달 동안 거의 2달 했었나요 그때? 그 2건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0건이고요. 조선일보는 그 조중동 중에서는 많은 편이죠. 중앙일보는 저기 대법원 판결 나오고 발 뺀 거 아닙니까? 그랬나요? 느낌이. 거의 지금 뭐가 됐던 간에 어떻게 보도가 이렇게 나와?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지? 아니 이건 너무했다. 영권은 그죠? 그죠. 네. 중앙일보 신문이 아닌가 봐요. 대한민국 신문이 아닌가 봐. 이걸 지금 동아일보도 한 건도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조선일보 그 와중에 3건인데 이런 보도나 내놓고 있고. 세상에. 네, 그 와중에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냈던 보도들을 보면요. 네. 이제 막 경향신문은 국제노총이 그 서한을 보냈어요. 항의 서한을 도로공사 측에. 그런 것도 이제 보도를 해줬고요. 네. 그리고 톨게이트 수납원 100여 명이 경향신문에 그 보내온 글을 경향신문이 분석을 해가지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그 요구사항을 정리해준 기사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겨레는 주로 위견 기사들을 냈는데 외부 칼럼들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그 노측 의견뿐만 아니라 사측 의견도 좀 정제하지 않은 그런 요구사항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이고요. 네. 오늘 말했던 문제의 조선일보 기사는 조선일보가 9월 30일 기자 칼럼에서 비정규직 제로라는 환상 이런 기사를 냈어요. 네. 이게 막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책이 애초부터 터무니없었다. 이런 내용의 칼럼인데 이게 난 지 15일 만에 낸 톨게이트 농성 관련 보도예요. 그러니까 보도량 자체도 많지 않은데 조선일보가 낸 3건 보도 모두에서 당사자 의견은 없고 조선일보의 막
노노 갈등, 주민 불편 이런 상투적인 프레임만 가득했던 거죠. 아니 보수 쪽은 법치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만 하면 법에 따라라, 뭐 법에 처벌을 받아야 맨날 그 얘기하면서 여기선 또 그 얘기는 쏙 빠졌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지금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 현장에서라고 해서 이강래 도공사장의 폭주 구경만 하는 김현미 노영민이라는 기자 칼럼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강래 도공사장 책임이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금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럼 어찌됐든 한겨레는 이번 현 정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이번 사안 왜 해결 안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죠. 지적을 했는데 조선일보는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 그런 아이템 나오면 완전 환영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한겨레처럼 비판하면서 왜 이 문제 해결 안 하냐라고 해야 되잖아.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런 식의 비판은 안 하고 이 와중에 민주노총만 지금 걸고 넘어지는 됩니까, 이게? 이런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분열되어 있어 입장이. 그러니까 정말 정부를 비판하고 싶으면 이거 정부 비판하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비판하세요. 1년에 매일 때리세요, 매일. 네. 네?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지금 그거는 쏙 들어갔어. 그 말은 안 하면서. 세상에.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이 보수 언론의 뭐야, 행태가? 이게? 약간 제 생각인데 보수 언론들 조선일보는 계속 민주노총과 네. 문재인 정부가 한 팀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은 그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시작부터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비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죠. 왜 그 정교조합법화 안 하냐, 뭐 그 52시간제도 그 손가락 하나 튕기면은 바로 할 수 있었던 건데 왜 안 하냐. 이런 비판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뭐 탄력 근로제 한 팀으로 한 팀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니까 그 이런 거는 보도를 안. 이게 잘안 무리하는 하는 거지 이게. 네. 앞뒤가 안 맞고 참. 아무튼 굉장히 조선일보 행태 진짜 웃기는 것 같아요. 네. 뭐야?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또 길어져 두 아이템을 사실상 다뤘기 때문에 길어졌거든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천국의 숲님께서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세상에 신문이 아예 없는 것보다 매국 일보라도 있는 게 낫다는 말은 세상에 아예 인간이 없는 것보다 살인자라도 존재하는 게 낫다는 소리처럼 들리네요. 네,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령곰탱님 기자협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기자상 비판하는 얘기를 써주셨고요. 네. 언론개혁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이 사라지니 불편한가 보네요. 근데 저질 쓰레기 보도를 못 쓰게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레이니치세님이 오랜만에 또 댓글 네. 주셨는데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공장 듣다가 기자들을 향해 공장장이 권력 감시라고 말하는 언론들을 향해 조국 장관이 정말 권력이었냐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언론이 권력 감시라는 교묘한 말로 자기 최면을 하며 민주정부니까 우리가 뭐라고 쓰던지 불이익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자신들 멋대로 기사 쓰고 조금만 진실을 파고들려고 하면 바로 고소고발하는 정치인이나 검사들 앞에서는 침묵하는 게 과연 무슨 권력 감시 운운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어린 친구 인스타나 들락거리면서 심지어 그 친구의 죽음마저 클릭 장사 해먹으려는 저들은 정말 언론이 정말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요, 이제 조국이 정말 권력이었냐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권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요. 그리고 청와대 이제 수석이었으니까 그것도 권력이다. 그러나 다만 지금 그 권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검찰이나 언론의 이런 반격이 그 힘이 그 권력이 엄청 셌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권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둘 다 권력이고요. 그런데 그 현실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그 어떤 압박을 가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본인이 또 안 한 것도 그렇죠. 있고. 네. 속가가 생명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 같은데. 네. 수구 우익 적폐님은 KBS, SBS 종편을 전혀 안 보는데 탈곡해서 듣게 되네. 이것도 운명인가 하셨습니다. 우리 방송을 네. 들으시면 사실은 늘 그쪽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종편도 많이 나오고. 네. 노란색 메모지님, 와, 욕 나오려고 하네. 언론 단체는 지들 뭐라 하는 건 진짜 하나도 듣기 싫고 지들만 옳고 잘났네. 누가 뭐라 하면 좀 듣고 반성도 할 줄 알아야 발전을 하는 거지. 저러니 언론이 욕먹지. 안 그렇습니까? 에잇 화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자협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언론노조. 네. 저도 이렇게 자꾸 친한 우리 이제 언론협회 어제 이제 언론노조 성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괜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우리 친구인데 뭐 그 어찌 됐든 같이 가는 동지들인데 돌마고 때 같이 했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그게 아니고 아주 오래된 그 언론운동을 같이 하는 지금도 뭐 기자회견 항상 같이 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조국 사태에 있어서 이제 좀 그런 태도들이 좀 아쉽기는 했지만은 저는 박서원 대표가 이번에 그 우리 성유보 추모제 가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변화할 수 있는 곳은 같이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차분하게 같이 어떻게 하면 이 뭐 언론 개혁이나 민주 언론을 위한 이 길을 같이 현명하게 갈 수 있을까를 자주 이야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봅시다. 네. 무조건 기레기다 이렇게 비판하면 제가 늘 말하지만 비판하기 시작하면 방어적으로 돼서 더 변화가 잘 안 되거든요. 또 언론 소비자들이 언론사를 떠나면은 결국 광고주 입김이 커진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투어웨이브 황미정님, KBS 법조기자팀 성명서를 천천히 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본인들 거짓말이 다 노출됐음에도 시청자위원회 결론을 기다린다고 시간만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째서 본인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1도 사과할 생각들을 못하는지 한심해요. 진솔활동가님, 토요일보다 감기가 좀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네. 사무처장님 뵐 때마다 피곤해 보이셔서 건강도 걱정돼요. 네. 미연년 사무처장님을 비롯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가 답이다님 3,000원 후원해 주셨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하면서 민청학년 인혁당 사건 편에 3,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그건 안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유튜브 댓글도 봤는데요. 민원연 항상 응원합니다. 온 국민 화병 걸리게 만든 게 성찰할 일인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합시다. 기자들아 변명이 너무 구질구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민원연의 전 대표이셨던 최민희 의원도 전 의원도 이제 여기까지 가셨더라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저희가 이것까지는 차마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게 될 경우에 진짜 언론사나 훅 끝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게 이제 뭐 맥도날드 이런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뭐 이 뜨거운 커피예요라는 말 안 하고 커피 줬다가 쏟아서 화상 입으면 뭐 엄청난 액수의 말도 못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근데 그래서 아직 우리 특히 이제 진보 언론 쪽이 너무 열악하고 힘든데 이제 기사 하나를 시비 걸어서 훅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조심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언론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계속 커지면 저는 민원연이 뭐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 언론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하고 그다음에 공영방송 분리징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민원연은 어찌됐든 계속 그것까지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시다라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이제 언론이라는 것이 무조건 지금 내 눈에 굉장히 이제 엉망이긴 하지만은 언론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한국 언론의 주력은 전부 보수 언론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자칫 그 제도라는 걸 만들고 나면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진보 보수 뭐 좋은 언론 뭐 이런 거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물론 그럼 조심하면 되잖아라고 하는데 이게 항상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판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누가 하죠? 뭐 재판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벌을 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으면 언론에 대해서 넌 이거는 손해배상을 세게 물게 징벌적으로 물게 하는 거죠. 지금 1,000만 원 이렇게 무는 거를 막 20억 그렇죠. 뭐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문 닫는 거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사법 개혁부터. 그렇죠. 사법개혁이.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진짜 기자라면 기레기 소리 들으면 죄송합니다. 기레기 소리 듣지 않도록 열심히 할게요. 지켜봐 주세요라고 했을 것 같네요. 그런 아쉬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언론이 진실 보도했으면 이렇게 나라를 2달 동안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다. 조선과 자한당 심각하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민주언론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자유언론 실천선언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광고를 2개 지금 열심히 만들었어요. 선생님들께서 만들어달라고 하셔가지고 급조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또 그것도 수정하라고 하셔서 또 지금 수정하고 지금 바쁩니다. 저희 영상에 있으니까 많이 네, 봐주시고. 영상 꼭 봐주시고 많이 좀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에 동아일보 앞에서 저희가 낮 시간이긴 하지만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이번 이게 낮에 하는 거라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동아일보 앞이라는 곳이 뭐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시민들이 좀 많이 와주셔서 이 어르신들이 삼보일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엄청 말렸거든요. 아이고, 하지 말라고. 근데 하신대요. 그래서 아이고. 그 동아투 어르신들이 삼보일배를 같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좀 많이 와서 그 언론 개혁을 좀 주장하고 조선일보 좀 조선동아 규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라인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연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